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5년입니다.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김강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는 10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깎인 건데 먼저 김지호 대변인, 당에서 지금 5년이라는 그 선고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소 아쉬운 선고 적다. 예. 예, 좀 적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5년뿐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데요. 예. 다만 재판부에서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불법성을 완벽하게 인정했고 예. 또 나머지 형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란을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 체포 방해 관련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는데 거의 예. 그에 맞게 선고가 된 부분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을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인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뿐이 없었다.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불법 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영장은 합법적인 것이고 공수처의 공권력이 합당하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방금 언급한 분이 내란 재판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김광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구형량을 했는데 선고는 네. 그냥 5년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왜 특검에서 저 쪼개기 구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게 세 가지 범죄 혐의면 이제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에서 최고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걸 왜 쪼개기 구형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선고형을 좀 높게 나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쪼개기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단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누어서 구형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한 5년 정도는 뭐 적당한 형량 선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일단 체포방해를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범죄 혐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엄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란죄가 사형과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죄와 관련된 것이 1년으로 이루어지면서 체포방해 이루어진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된 거고 직권남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포방해 이것만 내란죄는 기소가 안 됐고 이것만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징역 10년이 선고돼도 뭐 그렇게 낮은 선고라고 아니라고 내란죄가 있기 보는데 때문에.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어떻게 보면 포함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예, 있는 예, 여지가 예.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징역 5년 정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선고를 좀 영상으로 요약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기억이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계속 진행하십시오. 예, 계속 이어서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난망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고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퇴정하면서도 재판부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떨까 싶었는데 내내 표정이 굳고 인사까지 하고 나갔어요.
예, 또 그리고 또 긴 한숨까지 졌다고 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할 때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재판으로 본인이 특검이 내린 구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 예. 특검을 아래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실행 집행되는 그렇죠. 내용들이기 예. 때문에 본인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형벌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한 거고 본인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거 갖다 이제 현타라고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그야말로 정치 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결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9일 날 내란 재판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오늘 판단 같은 경우 적어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이 판사에서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고도의 통치에 상관없다. 예. 헌법과 법률에서 의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공수처 수사한 거 문제가 있다.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윤석열과 윤석열 씨 주변의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판사에 의해서 다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최수영 변호사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걸 주장을 넘어서 이번 선고에서도 전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진짜 좀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을 거로 봐요. 윤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특검이 징역 10년을 도합 구형을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법리 다툼을 가더라도 한두 개는 당연히 유죄로 갈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표정이 굳은 거는 예. 지난번 내란 전담자, 그 내란 1심 그 구형에서 그 웃었던 거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저는 많이 보는데 예. 어쨌든 그게 국민적 여론의 비난이 됐었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뭐 이쯤 또 구형과 다르게 이건 선고니까 재판부를 또 존중하는 예. 윤 전 대통령도 평생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제 그 법원이 재판부가 선고할 때는 늘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 존중 차원에서 오늘은 좀 약간 경직된 얼굴과 굳은 분위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인사도 약간 목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구형과는 다른 선고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이게 뭐 그 내란 재판부를 그때 뭐 좀 약간 뭐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또 이거 선고라고 해서 다르게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심 선고는 어쨌건 많은 재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나왔지만 기존에 법정에 나와서 정치적인 행위 많이 말도 언도사도 많이 했어요. 계속 그 기조는 이어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기조는 이어갈 겁니다. 그 기조는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재판과 특히 이제 이 사건의 본류를 할 수 있는 내란과도 내란 혐의와도 연동되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재판부의 방어 전략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을 변호를 정말 위한다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예단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좀 재판 전략을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게 맞지. 네. 그대로 지금 이제까지 했던 재판을 유지한다, 전략을 유지한다. 그거는 조금 한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제 1심 선고가 끝나고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입니다.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정아 변호인이 이제 보면서 준비한 내용을 읽었죠. 김관삼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글쎄요,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다툼의 여지 같은 거를 놔라는 것 같지는 않고 정치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 자체가 예. 정치화를 시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죠.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재판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재판은 틀립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을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것도
사실은 변호인들이 이거 자체를 정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법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공소장에 적힌 어떤 사실의 팩트와 다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다루는 예. 법적인 변론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변론도 좀 했죠. 예. 그렇지만 이거 너무 정치화를 하면서 재판을 희화시킨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 아까 재판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란죄에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다른 재판에서 아무리 무죄를 받고 전략화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예. 재판의 결과는 형량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내란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재판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법 논리적이면서 팩트에 관한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걸 정치화를 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희 형, 그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정치화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동정보다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비판, 눈살 찌푸림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패착을 오히려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이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여왔던 모습인데 이게 형량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먼 미래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는 결국에 국민적 여론이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재판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무죄의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일관되게 주장이 왔는데 예. 그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 긴급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 대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주장했던 게 본인들이 2시간만 진행했던 소위 개몽령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두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 자체가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 어떤 마비시킨 행위 자체가 지극히 악의적인 시도이고 법치주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건 판결문은 남는 거고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판사들이 이런 판결문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재판을 빨리 했냐? 특검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해서 2월 16일 할 수밖에 1월 16일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또 밖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호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재판부 판사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예. 얘기한 부분들을 또 다시 변호사들이 난 반성의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였던 측면에서 예. 제가 볼 때 앞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 판사들이 좋은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예, 이렇게 김광석 변호사님 다른 혐의지만 이렇게 연동돼 있는 사건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는 거죠. 영향을 뭐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재판부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법리적 판단은 또 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제 전반적인 거 자체를 보면 일단 뭐 8개 재판 중에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대한 판단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안 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유법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내란이 아니고 정당한 거였고 어떠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수사권이 있고 또 예. 관련된 거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란죄에서도 사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란죄도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이첩을 받았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란죄 관련해서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제일 주장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 유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적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판단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내란죄라고 판단한 것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1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당연히 선고량이지만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와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초기부터 계엄 이후부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데, 김종대 대표 오늘 백대현 판사 얘기 보면 공수처가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고 체포영장도 적법하게 발부가 됐다라고 판단했어요. 결국은 좀 선고가 예. 10년 구형했는데 5년뿐이 안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판결 내린 판결문 자체가 정말 퍼펙트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내란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요건이 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이 안 되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냐고 사법부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불법성을 규정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 이것은 하나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명명백백히 밝혔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이 안 좋은 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부하 직원들과 많은 장성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웃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변호인들도 정치화를 넘어 뭔가 유튜브와 수익화를 통해서 수입료를 다른 방식으로 버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 귀에 들어왔던 대목이 메시지 계엄, 이른바 메시지 네.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법치주의의 정점이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까 이른바 제도와 법령 같은 경우를 더 엄격히 정밀하게 준수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급하고 뭐 긴급성 있고 밀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까지 가면서 할 일이었느냐. 예. 아무리 계엄이 이제 뭐 중하다 하지만 실제 보면은 뭐 물리력을 동반할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야당의 그런 어떤 뭐 국정 마비라든가 이런 것에 한다고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설명해서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엄격히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뭐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의 심판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하다 봅니다. 대통령이므로 아무리 개헌 같은 비상 대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비록 한두 시간 더 더디더라도 모든 국민의원들이 와서 자기의 국무위원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줘야 되고 예. 계엄에 대한 사유를 숙지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줘야 한다는 것.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적법성을 지키는 절차를 꼭 훼손하면 안 된다는 아주 어떤 그 판례를 하나 전 남겼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뭐 계엄의 성격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될 수 없다는 예. 법 취지의 원칙을 조금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점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라고 백대원 판사는 얘기했지만 이게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니기도 하거니와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뭐 긴급성, 밀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절차적 정당성 그 어떤 거로 훼손할 수 없다.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 계엄이라는 판사의 워딩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내란 본류의 재판에 예.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의 근거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엄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는 취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거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도 국무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비상계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를 통해서 예.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절차도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했던 비상계엄은 정확하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 판결로 명징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수처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은 소위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갖다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냐.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되니까 예. 검찰이 이걸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 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내란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예. 이 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은 요건에도 안 맞았고 명확하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부분들을 판결로서 최초로 밝혔기 때문에 예. 매우 중대한 판결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김지호 대변인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갈 때 막 경호원들이 막았잖아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경호원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없었으면 요 단건만 떼어서도 저는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에게 무장 시위, 무력 시위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아니,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간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공권력을 막아서고 그리고 기관단총을 보여주고 위협하는 그리고 실탄이나 로켓포를 쏘라고 자꾸 부추기는 저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용납될 수 있습니까? 1980년대 그 서울의 봄 그 군사 쿠데타와 예. 2025년도에 그 12.3 불법 계엄은 사실은 민주화된 그런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행위를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많은 공직자들이 내란 혐의로 지금 처벌받고 재판받고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특별히 말할 기회는 없었지만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있었죠. 여전히 반성과 사과가 없어요. 하물며 본인이 사병화를 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보도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겠습니다만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문서가 예.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확인돼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 개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체포영장을 방해하게 하는 그것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하게 하고 그 당시 저희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진짜 충돌이 발생해서 인명살상이 되면 어떻게 될 그런 걱정 것인가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란 문제가 이거 내전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예. 자기의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계속 항소를 통해서 다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얘기는 법원과 싸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형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때 영상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했어요. 총과 촉을 가진 집단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우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내란 선거입니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좀 전망?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일부라도. 물론 일부 무죄는 났는데 그것은 이제 격가지 중에 격가지예요. 그러면 2월 19일 날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소집에 있어서 직권남용이 인정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예. 오늘 판결에서 그래서 일부러 소집 인원을 제한을 해가지고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의 요건 중에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19일 날 있는 내란 재판은 이제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형량에 있어서만 워낙 차이가 있죠. 예.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 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이런 피고인들하고 변호인들도 뭐 어느 정도 애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무죄가 될 것 같고 하면 정말 법리적으로 다투었겠지만 예.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좀 약간 정치화 측면으로 애초에 끌고 간 처음부터.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나다 보니까 관심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일부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최수현 평론가, 이 입장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절연인 거죠. 정치적 절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건 거잖아요. 네.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다. 이미 당을 떠난 분이다가 이제 원래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사법부가 판단 내렸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형이 중하니 많이, 형량이 높니 낮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법부의 심사와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제 2심과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 과정이 그냥 그대로 좀 존중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바란다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차 내란 종합특검이 지금 좀 전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통과됐죠.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수사들이 전부 계속 또 보강이 돼가지고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때마다 건건이 그러면 국민의힘 또 입장을 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뭐 특검의 시간도 지났는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시간이 오는 듯 싶은데 또 이제 특검의 시간이 또 오니까 예. 이렇게 된 이상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사법부를 존중하고 특검의 역할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체가 이제 절연의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우리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고 절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느니 이제 예. 모든 것은 역사와 이제 그 미래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고 나아갈 거고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는 맡기고 과거의 계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거기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큰 부담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무슨 입장을 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1월 중순에 와서 사법의 시간이 오면은 국민의힘 보고 절연하라. 뭐 절연이 됐는데 뭘 더 절연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변인의 저 공식 논평이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앞으로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각에서 그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내란 재판 선고 네. 나오면은 그때 장동혁 대표가 무언가 입장을 수도 있다. 선회할 네.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저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 흐름으로 그냥 쭉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침묵도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현하지 않은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예. 자꾸 절연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절연이라는 말에 네이밍을 해서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전략이다. 이미 우리는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자꾸 더 우리가 뭐 그 무슨 뭐 십자가 밟기 하듯이 선을 끊었고 밟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하는 순간 말려 예. 들어가는 거죠.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적 문제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아니 본인들이 검증해가지고 공천한 예.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란수계 할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민주당은 내란수계라고 부르냐?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했어요. 그럼 지금 사법부에 어느 정도 판결이 일단락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의심할 뿐이 없죠. 이런 식으로 내란수계를 대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내란수계를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부정부패, 매각매직, 거기다 내란에다가 국지전까지 도발한 이적행위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예. 이러한 버라이어티한 범죄, 민주공화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지도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 뭐 절연하든 뭘 하든 뭐 민주당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에 말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재호 대변인 말씀 중에 그 전두환 노태우를 계승한 정당이 마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본류로 떠받드는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입니다. 문민정부 때부터 예. 그 당시 이제 민주자유당에서 이제 신한국당 넘어오면서 이제 온 게 지금 적동성과 법통을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죠. 민주당에서 절연이라고 자꾸 요구하는 순간 우리가 절연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프레임에 말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그 좀 바보 같은 행위는 상대가 묻는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죠. 그동안 아니 그 당 대표가 지금 어쨌든 계엄 해제에 표결에 참가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전직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그다음에 현직 당대표 원내대표 충분히 사과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 끈을 끊었어요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라고 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르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지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이미 역사에 건너가기는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김원삼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게 원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비상계엄 사과를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극우 보수 유튜버들, 그거 다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동현 대표 하는 행동을 보면 당 떠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는 당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절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절연 자체를 우리는 절연했다 하면서 절연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로 절연이 되려고 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의 모습을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 예. 오늘 유죄 판결 5년 났잖아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것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연절연 얘기를 안 꺼낸다 하더라도 예. 2월 19일 날 내란 재판 나오면 우리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 그럼 존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잔여한 연직에 멀어지고 절연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하는 행동은 절연이 아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입장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근데 김 변호사님 말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좀 약간 지역적이고 파편적인 혐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란 혐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도 이게 본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2월 19일 날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때는 저는 그때는 입장문을 전향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또 당대표가 단식 중이고 하지만 그때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됐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극우 유튜버들 인사에 대한 문제들 조금 이제 뭐 왜 자꾸 그 사람 끌어들이냐? 그거는 용인의 영역으로 봐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윤 어게인까지 가는 건 조금 저는 과하다고 그래요? 보고 네. 어찌됐건 장 대표가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거기에 지금 얹혀서 조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 대표가 이제 전국 단위 선거, 곧 지방선거를 지금 5개월 후면 치러야 되는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격언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있는 사람은 중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시기와 전략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2월 19일 날에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 존중에 대한 워딩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네. 장동혁 대표 얘기로 이어갈 거니까 조금 장동혁 대표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이틀째입니다. 단식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를 고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틀째 모습을 보고 김종욱 부원장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5일 단식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승리할 겁니다.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강력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전하람 원내대표님은 필리버스터 더 하실 수 있는데 청와대 오찬 때문에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식 이틀째 아직까지 겉으로는 크게 뭐 변화된 모습은 없어 보여요. 예, 김종욱. 예,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공고한 처지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전 당대표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의 저항들이 존재하는 상황, 이런 존재하는 상황들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단식이라는 대여투쟁 방식을 통해서 이걸 물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된 날 새벽에 윤리위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하면서 그랬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식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 내부의 분란도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 1심 선고가 났죠. 예. 조금 있으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또 1심 선고가 나오겠죠. 또 1월 28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 있겠죠. 예. 전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한 당 내부의 결집, 그다음에 대여투쟁의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매우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방법이다. 예.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타깝죠? 판결 내용이 안타깝다는 겁니까? 또 하나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 본인들이 탄핵에 반대했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 공정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가 국민에 대한 어떤 설명의 자리라기보다는 당 내부에 있는 강경 어떤 세력들, 강경 당원들에 대해서 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예. 저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진짜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대비하는 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권력을 더 공고화시키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이 당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 저런 예를 들면 제명이나 단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비판이 오고 당 내부도 갈등이 최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왜 시작했지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당 내부에서는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모습은 보이나요? 당연히 뭐 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러면 뭐 지지층 내부에서 아유 저분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진 않죠. 예. 실제로 오늘 지금 2차 특검 종합 특검이 통과가 됐어요. 저는 이 종합 특검도 정말 우스운 게 종합은 종합이고 특별은 특별인데 종합 특별이
같이 있다는 건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저는 형용 모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런 법안이 무도하게 통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지금 쌍특검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거 귀국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사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양 당 대표가 이미 단식을 하겠다는 공언을 미리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됐을 뿐인데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요. 이재명 당시 2023년 민주당 당대표가 단식에 돌입합니다. 그때 단식의 명분이 뭐냐면 국정기조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헌정사의 야당 대표들의 단식을 보면서 아주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절박한 사정이 있는 이슈들인데 예. 국정기조의 대전환은 제가 보기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조금 있을 국회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런 방탄 해석들이 단식한다고 있었죠.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쌍특검이 지금 유야무야되는 형해야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특검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야당 대표의 단식만큼 중요한 게 호소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 이슈라든가 이게 지금 겹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우회 전략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예. 뭐 그것 또한 정치인에게 있어 아주 연동은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여기에 본류와 몸통은 부당한 여당의 이런 대야에 대한 그 공세를 막기 위한 예. 지금 방편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제 명분이 대여 투쟁에 이제 맞서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좀 장 대표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인데 박정훈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언론사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의 승리 여부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거 김광석 선배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든 말든 취지가 뭐냐면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게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장 대표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들, 당 대표들 하는 행동을 보면 예.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을 제가 하는 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고 또 보수 지층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이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돼서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 지금 왼쪽으로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중도층을 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절연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중도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수도 전체 보수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는 이미 떠나갔고 우리가 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부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그것은 선거를 포기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인 행위는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하는 날 이제 제명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후폭풍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코너에 일종의 저는 몰렸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돌파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한동훈 제명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못 물어보죠, 이제. 못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명분은 대여 투쟁이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뭐 수라고 제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통일교에 대한 뭐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고 상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아서 그런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예.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예. 이것이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단식할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단식의 시점을 이렇게 정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후폭풍 이거에 대한 이제 돌파구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형 구형됐고요.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됐어요. 바로 단식이 시작했죠. 다음 날이 돼 보니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고 청와대가
국회 지도자들과 오찬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불참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박정훈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조대 정치인이 명분과 실리 두 개를 다 잡으면 성공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 단식을 선택했지만 이미 김경시 의원이 누구에게 돈을 줬고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사실상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분은 없고 장동혁 대표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사면초가였습니다. 자, 계엄, 내란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라고 수위는 낮았지만 사과함으로 인해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친한계한테 또 지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또 이번 오늘 판결까지 여러 가지 선고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뭐 원로까지 나서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상황이 되니 이제는 선택할 게 단식뿐이 없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재심 한동훈 전 대표 재심 만료일이 23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 23일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그때 되면 장동혁 대표도 몸이 굉장히 쇠약해질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면 관심이 일단 거기에 많이 쏠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열흘 후, 9일 후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그때까지 이제 이 단식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나빠질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했던 그 대통령이 그때 대표 때 했던 게 24일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4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게 했던 걸로 제가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근데 이 열흘 정도면 굉장히 몸에 이제 그 이상이 올 그런 타이밍인데 그렇겠죠. 아마 예. 그러면 이 이슈를 당시에 최고위원회가 이 재심에 대한 것을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대표가 부재 중이니까 이제 뭐 안 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차순위가 최고위원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가 저런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이런 당무를 봐야 되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재심 안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예. 이 상황에서 바로 지금 법적인 쟁송, 가처분 신청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찾아가서 뭐 위문하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좀 약간 화해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예. 그게 과연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약간 어정쩡한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이슈가 당분간은 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 명쾌하게 이게 재심까지 가면은 그때 결론을 내준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가도 빨리 가겠지만 재심 여부가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유야무야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장동혁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은 이것 또한 좀 약간 그 뭐랄까 휴지기는 아니고 일단 어정쩡한 잠복 상태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박정훈 의원의 발언 같은 거를 겨냥하는 걸까요? 선거를 망하기를 바라는 건 친한계다. 그러니까 친한계도 뭔가 문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좀 왕자병에 가까운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상은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가 이번 지방선거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내 진통이나 내분의 씨앗 같은 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그리고 또 구체화가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목할 점은 재심하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이후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다는 점. 근데 본인은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재심 안 받겠다고. 재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전에 낸 거죠.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심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재심을 받지 않겠다. 본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재해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된다. 예. 장동혁 대표가 본인 당대표 나올 때 공약으로 걸었던 거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도 이해가 안 되게 왜 이번 새벽에 발표를 했나 이런 부분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정략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계속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의 어떤 흐름 자체가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런 예를 들면 단식행위도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검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신 신천지를 넣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통일교는 되고 신천지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신천지를 빼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 매우 정략적인 방식의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측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그쪽으로 여론이 쏠리기보다는 예.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여론들이 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쌍특검을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이해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빼자는 데는 둘 다 입장이 같은데 이 신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준석 지금 대표가 모르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또 이해가 또 서로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충심이라기 보기 어려운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인 방식의 정략적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 여론이 동의하겠는가?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방선거를 망치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되는 거겠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번에 항소포기 그거 뭐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SNS 계속 올렸죠. 그런데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 대표가 당에 대해서 진위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서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출마도 뭐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얘기는 당선돼서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재보궐에 그럼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 자체는 그럴 만한 곳이 나와야 한다는 또 제약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천 평론가님,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혹시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예. 못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국민의힘 내의 전국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용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지금 조금 더 숙고하고 계산할 겁니다. 정교하게. 그렇죠. 예. 지금 또 여론의 지형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일 이제 장 대표가 이 당을 떠나게, 아니 한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선택지가 대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명당하면? 예, 제명당하면 대구 시장이 아니고 대구에 지금 시장에 출마하는 중진들이 많아요. 예. 주호영, 윤재호,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죠, 추경호. 이런 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그런 분석 많이 걸석이 하시네요. 생겨요. 걸석이 예. 생겨요. 걸석이 생기면 당연히 재보궐로 선거하죠. 근데 대구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대단히 약하잖아요. 예. 여기는 설령 민주당의 후보가 대단히 약진하지 않는 한 여권 후보가 둘이 나와도 표분산으로 인해서 어부지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건 과거에 주호영, 홍준표 두 분이 그랬어요. 예. 거의 대권 후보급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굉장히 큰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윤희석 전 대변인은 저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서사. 정치인으로서 서사를 쌓을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그럼 서사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보수의 심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돌아왔으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지금 쉽게 해서 보수의 미래가 됐습니까? 그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탄핵을 건너서 당대표가 돼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이준석을 만든 건데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잊혀지기도 애매하고 당을 또 어디 가서 창당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대구에서의 무소속 출마 승부수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지금 어떤 선택지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건 이제 치킨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쉽사리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중재하는 의원이랄지 고문들이 사과하고 제명 철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재심 청구해서 또 장동혁 대표가 재심 뭐 할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부라도 사과를 하고 뭐 재심에서 소명 기회를 했는데 제명으로 가버리면 그건 엄청나게 모양새가 구기면서 정치에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명이 돼버리면 모양새가 웃길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왜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이런 또 비판하는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방금 무소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TK 보궐선거 나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TK 이회지에 보궐선거 나간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을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설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잡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한동훈이 할지라도 TK 이회지에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신당 창당은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뭐 양당 거대 양당이 다투는 상황에서 과연 비집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문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이건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명하면 제명한 대로 철저하게 싸워야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장동혁 대표의 체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거의 뭐 완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재입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명으로 인해서 본인이 희생이 된 거고 희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한 거고 그러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너무 이제 가볍게 행동하다가 잘못하면 정치적인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방법이 정치는 무언가 본인이 길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방선거에 대표하고 비대위 지도부 교체가 있다면 장동혁 대표 또 나온다는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책임을 물으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당원 당규상 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대위를 그러니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원회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인적 구조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론의 지형이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도저히 뭐 당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해가지고 지도 체제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방선거 결과 물론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이지만 정치는 뭐 한 치 앞을 모르는 건데 갑자기 또 2, 3월 달에 또 중도 스윙을 또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또 급격한 변신을 했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그 지방선거 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6월까지 너무 기다린다고 잊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선택지를 만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 무소속 출마가 그 국회의원 선거 그게 가장 그나마 좀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부 원장께서 평론을 해보자면 어떤 선택지가 그나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낚시질 하고 있어요. 뭔 낚시질? 그냥 세월을 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야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건 나 제명에 동의할 수 없어. 배신자 프레임이 또 쌓일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씨 배신했어 이런 겁니다. 당을 갖다 분열시켰어. 통합의 걸림돌이야. 이거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당의 통합의 걸림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지만 당이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켰다. 당원 게시판 하나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배신자 프레임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거기다가 약체 후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다리가 있을까요? 좀 돌아올 다리가 없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비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심을 갖고 난 제명이 아니야. 계속 예를 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에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도 좀 될까 말까인데 왜 이 지도부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를 제거해야지만 권력이 공고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공고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시점까지
본인이 이 당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외 일정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빨리 지금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또 뭘지 영상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밥 먹자 같이 대화 나누자라고 나름의 통합 메시지로 손짓을 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 오늘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야당하고 극한 대립해서 저도 밥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양보하라 그랬는데 영수회담을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셨는데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중요한 일정으로 지금 출장 가 계신데 제가 단식한다는 소식 듣고 서둘러서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통일교 특검 또 공천 뇌물 특검 이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 들으신 대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조금 더 세지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 왜 해외 출장을 갑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장도영 대표가 급조해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야당 전체에서 뭔가 명분을 만들려고 저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했는데 정말 본인들이 국민의힘과 공조할 만큼 중요한 그런 법안인데 해외 출장을 가 있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리고 비행기 표도 잘 못 구했답니다. 못 구한 건지 못 구하고 싶은 건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단식 자체가 물론 이제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것 자체를 희화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조해서 다급한 마음에 사면초가를 피하고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죽하면 박정훈 자당 의원도 본인 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이 선거에 져도 나는 살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식,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 자체가 뭐 수단이 됐건 뭐 돌파가 됐던 그걸 떠나서요.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하자는 명분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하자는 건데 특검을 안 하겠다는 취지죠, 민주당이. 그럼 뭐가 저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통일교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또 그러다 신천지 있으면 신천지 특검 하자고. 민주당은요, 신천지 특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특검도 본인들이 법 다 통과시켜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일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은 스스로 자신들이 제의해가지고 발의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통일 특검 받고 자신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잖아요.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신천지 특검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저 단식이 사실은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이랄지 이런 거와 관련이 없었으면 저건 보수층과 중도층으로부터 엄청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상 꼬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반쪽짜리 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단식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김병기 특검은 반드시 받아줘야죠.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오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좀 전국이 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